예, 정치화법 시험지 띄워놨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뭐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무슨 원인인지는 아시죠? 지금 점수가 평균이 4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48점 뭐 이 정도 평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음, 100점 한 명 있고요. 평균은 한 60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낮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첫 번째로는 너무 범위가 넓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좀 떨어졌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30문제를 풀다 보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세 가지가 다 연결돼서, 예상보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문제풀이를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교과들은 뭐 그냥 활동지 올려놓는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뭐 동영상을 또 찍냐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합니다. 저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참 쟁하죠. 이러면 정치화법 선생님 진짜 쟁합니다. 끝까지 이러고 있죠. 자, 1번 문제부터 해볼게요. 자, 밑줄 친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이건 뭐 설명도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거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이거 틀린 사람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수업을 전혀 안 들었다는 얘기죠.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정치의 의미, 정치의 정의, 정치란 사회적 희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권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권위이냐 하면, 다시 설명하자면, 왜 권위이냐 하면, 권위는 단순한 권력과 달라요. 이거는 동의된 힘입니다. 동의된 힘. 그럼 누가 동의했느냐? 바로 우리가, 즉, 국민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에 대한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한 것은 모두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된 힘, 그것이 바로 권위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럼 이 합의된 힘의 방법은 뭐냐? 바로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권위적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시험지 한번 꺼내놓으세요 라고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깜빡했네요. 사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밤새 드라마 보고 밤을 꼴딱 새고 와가지고 진짜로요. 밤 꼬딱 새면서 드라마를 보다 왔어요. 자, 2번 문제.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선거제도 어떤 제도냐? 이거부터 찾아야 되겠죠. 어떤 선거제도냐? 그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간단하잖아요. 투표수에 정확히 비례하여 뭐죠? 비례대표제. 그럼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뭐냐?
사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득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표에 온전히 담겨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애, 이게 누구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주로 단순 다수 대표제에 주로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다 보니까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나 이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하면 너무 작은 군소정당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난립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많아서 전국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에 더 잘 반영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각 정당의 후보 결정에,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자, 각 정당이 이 비례대표제 중에서도 폐쇄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라고 부를 수 있는 제도인데, 각 정당이 미리 제출한 명부잖아요. 그럼 이 명부를 국민들이 유권자가 직접 여길 컨택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 부분이 각 정당의 후보 결정에 요 명부에 후보자 이름이 쭉 써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얘는 싫은데 얘는 좋아.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정당의 얘를 뽑고 싶은데 그거랑은 별개라는 거죠. 내가 직접 이렇게 컨택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비례대표제의 다른 방식으로는 오픈되어 있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유권자가 정당에도 투표하고 이 정당의 후보자들 중에서도 투표하는 방식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각 정당이 미리 제출한 명부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의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유권자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인 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오늘 딱 10문제만 할 거예요. 10문제. 근데 이미 7분이야. 예. 아유, 또 이 얘기하기 시작했네요. 고질병인가 봐요. 3번, 다음은 사회계약론에 대한 두 사상가의 주장이다. 가나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사회계약론 그러면 3명의 학자를 항상 떠올리셔야 되죠. 누구? 첫 번째 홉스, 두 번째 누구? 두 번째 로크, 세 번째 누구? 세 번째 루소. 이렇게 3명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홉스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리바이어던이라는 책 제목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리바이어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홉스다. 그 다음에 얘는 뭘 얘기한다? 군주 주권론을 옹호한다. 어떤 방식으로? 전부 양도설로서. 그리고 동양적인 정치 철학으로 본다면 얘는 성악설에 가깝다. 엄밀히 얘기하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더라. 요게 홉스. 로크는 백지설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얘는 뭐 얘기하죠? 얘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얘는 일부 위임 또는 일부 양도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는 대의제를 얘기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루소 그러면 뭐가 떠올라죠? 얘는 성선설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얘한테 중요한 게 뭐죠? 얘한테 일반 의지 이런 거 나오면 루소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얘는 위임 불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거나 누구에게 위임해 줄 수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한다? 직접 민주제를 주장한다. 뭐 이렇게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거 다 풀 수 있잖아요. 자, 가. 사람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의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요. 예. 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 뭐 상관없어요. 쭉 가면 되잖아요. 그들이 다시 자연적 자유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계약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뭘 하면 된다?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과정. 제가 일부러 쉬운 지문 갖다 놨단 말이죠. 일반 의지라는 게 정확히 나오는. 자, 일반 의지 나왔네요. 그럼 얘 누구? 얘 루소예요. 얘 루소. 자, 두 번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연권을 누리고 자연법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튼 그래서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함으로써, 자,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이건 누구? 로크입니다. 위임했으면 홉스일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홉스는 양도예요. 위임이 아니라 양도. 양도는 주는 거예요. 그냥 다 갖다 주는 거. 위임은 잠깐 맡기는 거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로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통치자의 전제정치를 옹호한다. 군주주권론 전제정치잖아요. 그러면 1번은 홉스액입니다. 틀렸죠? 전기 나갔어요? 야, 네. 요거 홉스입니다. 요거 홉스. 지우고 가야 되겠네요. 요거 홉스. 그러면 1번 틀렸죠? 2번. 가에서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자, 여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의지는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인 동시에,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 바로 공동체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줬는데, 또 틀리시면 정말 속상합니다. 요거 누구? 요거 루소. 그럼 답은 일단 나왔네요. 자, 3번. 나는 인간의 본성을 선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자, 로크.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더라. 백지설. 또는 성무성악성, 뭐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데. 예, 백지. 그러면 3번 틀렸죠? 선한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건 누구? 성선설, 루소. 그래서 3번 틀렸고, 나는, 로크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상정하였다. 여기 제가 그 얘기 안 했네요. 예, 여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렇게 자연 상태를 상정합니다. 요거, 홉스. 로크는 자연 상태를 그냥 편안한 상태로 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연권을 누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재산권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약간 위험한 상태로 로크를 얘기하죠. 루소는 본질적으로는 다 좋으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 내 신분이나 재산 같은 것 때문에 종속관계에 놓이더라.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아무튼 나는 홉스, 요건 홉스 얘기니까, 로크가 아니라 홉스 얘기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가는 나와 달리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 아니에요. 로크나 루소나, 여기서 보면 루소나 로크나 국가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는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 우리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국가입니다. 이게 국가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지우고 갈게요. 4번 문제. 자, 표는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자, 가에서 다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 아, 이거 제가 계속 해준 거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쉽게 내려고 했잖아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해. 누구? 가는 정당. 그럼 나랑 다는 이익집단 아니면 시민단체겠네요. 자, 그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공익을 추구해. 그러면 시민단체. 특수이익을 추구해. 그러면 이익집단. 아주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해요. 자, 1번. 가에는 주로 직업집단이 해당한다. 정당은 아니죠. 주로 직업집단에 해당하는 건 누구? 예, 이익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시민단체를 압력단체로 부르기도 한다? 아니죠. 압력단체라고 부르는 거 역시 누구? 이익집단이죠. 3번. 다의 역기능으로 이익집단의 역기능으로 가끔 정치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가 생길 수도 있지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 누구? 정당. 가는 이렇게 시작해야죠. 가는 나, 다와 달리 이러면 맞는 얘기지만 이건 틀린 얘기죠. 그 다음에 비영리성, 비권력성을 특징으로 하는 애 누구? 바로 시민단체죠. 시민단체.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5번 문제.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법치주의는 국가작용을 법 우선 원칙에 따라 행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념이 형성되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는 종래의 형식적 법치주의가 통치 합법성만을 강조한 데 대한 이 통치 합법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나치 같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나치가 저지른 일들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형식적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법적 정의, 법적 안정성, 법적 정의, 법적 한목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단 한 번도 정의를 추구하지 않은 법은 그 자체로 법도 뭐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라드브르 공식 배웠었잖아요. 자, 배웠었잖아요. 아무튼 자, 정당성, 합법성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아우, 노래 한참 나오겠네요. 예, 노래 끝났습니다. 다시 갈게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 합법성과 정당성에 근거가 되는 법의 조화. 자,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그럼 의회에서 만들어서 합법성은 있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정당한 법이 아니야. 그러면 이 정당한 법이 아닌 것을 그럼 우린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무효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헌법적 질서를 망가뜨리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무효화시킬 것이냐, 이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위헌법률심사 제도잖아요. 물론 이 문제는 두 가지 영역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나 실질적
실질적으로는 법치주의 이 얘기하면서 이미 이것을 위한 제도로서 위헌법률 심사 제도는 그 프린트 그 과정에도 써 있어요. 예, 아무튼 답은 5번입니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밤새 드라마 보다 와가지고 피곤해서 그래요. 여러분한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예. 화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 6번. 표는 우리나라 입법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옳은 것은, 자,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뭘 하냐면 발의를 합니다. 발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니까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발의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제출이라고 부릅니다. 자, A에 해당하는 말은 발의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가에는 정부. 이 정부가 바로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니은도 맞아요. 자, 3, 디귿. 나는 대통령이다.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 보내는 거. 이거 뭐죠? 법률안 거부권. 이 법률안 거부권이 바로 대통령의 입법을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있죠. 그럼 얘도 맞네요. 자, 그럼 끝났네요. 자, 모든 입법 과정의 의견은 제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얘가 처음에는 그렇게 가나, 법을 만들 때는 처음엔 그렇게 가나,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어떻게 바뀌죠? 바뀌잖아요. 그때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보통 모든 전부 아무튼 이런 거 all 나오면 대부분 틀린 말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99%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다가 잘 모르겠는 내용이 나왔다. 근데 거기에 모든 항상 이런 게 써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다. 이렇게 그냥 깔으셔도 돼요. 그거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 왔네요. 7, 8,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남았습니다. 빨리 해줄게요. 자, 다음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의회제도는 이거 뭐죠? 현대민주주의의 또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자, 의회제도는 20세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뭐 있죠? 뭐 있었죠? 뭐 행정국가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다음에 또 뭐죠? 의회의 전문성 부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러 원인으로 그 본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원인 중에 원인이 있으면 대책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잘 매칭되는 애가 누구냐라는 얘기잖아요. 자, 일단 제일 가장 원인 중에 하나 걸릴 수 있는 게 뭐죠? 국회 전문성 약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다 틀린 얘기 써놨어요, 제가. 그냥 딱 나왔잖아요. 국회 보좌진의 전문성 강화. 끝. 이거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죠. 예, 틀릴 수도 있죠. 예, 틀릴 수도 있어요. 예, 틀릴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저 화내지 않아요. 자,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번. 자, 표는 각국의 정당제도와 정부 형태의 결합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결합한 것. 이렇게 매칭시키면 되죠.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결합한 것,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결합하는 것, 의원내각제와 양당제가 결합하는 것, 의원내각제와 다당제가 결합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 단점, 특징. 그러니까 일단 장점, 단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에 양당제와 장당제의 발음이 꼬이네요. 양당제와 다당제의 장점, 단점, 의미. 이 정도로 알아서 두 개를 이렇게 매칭시키면 되잖아요. 자, 매칭시키면 돼요. 봅시다. 카는 자, 대통령제면서 양당제야. 자, 카는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기 되게 쉬워요. 왜? 이건 뭐 대통령제도 의미가 없어. 그냥 양당제의 특징이잖아요. A당, B당 밖에 없어. A당 아니면 B당 찍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선택하기가. 간단하죠.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이다? 어때요? 양당제는 2개밖에 없다. 다당제는 3개 이상이다. 이게 다당제의 의미잖아요. 뭐 꼬지도 않았어, 세상에. 예, 그럼 얘도 맞는 얘기, 얘도 맞는 얘기. 다 됐네요. 자, 다는 의회 다수파가 정권을, 의원 내각제. 자, 국민이 의회를 선거로 선출하죠. 그 다음에 이 의회의 다수파가 뭐를 구성해요?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내각을.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 다수파가 정권을 장악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각과 의회가 협조가 잘 되죠. 의원 내각제의 특징, 장점,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도 셌네요. 라는 의원 내각제인데 다당제야. 그러다 보니 특정 정당이 과반 획득을 못하게 되겠죠. 특정 정당이.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 정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당이 내각을 구성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A, B, C 정당이 있는데 A 정당이 30%, B 정당이 20%, C 정당이 50% 가지면 안 되는구나. 예, 뭐 C 정당이 40%, 그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D 정당. 그럼 4, 3, 60, 70, 80, 90. 예, 10% 이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완전히 서로 원수 정당이 아닌 이상 보통 이런 식으로 둘이 연합을 하게 되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할 수도 있어요. 연합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연립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서로 정책을 적당히 조율해서 이거 받고 요거 받고 우리 거 하나 처리해줘, 니네 거 하나 처리해줄게, 그럼 우리 거 하나 처리해, 그럼 니네 거 하나 처리해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수행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죠. 맞죠? 예. 그 다음에 라는 다당제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의 잠깐만요. 나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 거지? 예. 의원내각제에서 다당제는 그죠.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밤을 샜다고요. 예. 바람과 구름과 비인가 그 드라마를 6회까지 아니다 7회인가 8회까지 보고 왔어요. 약간 잠이 지금 막 솔솔 오르세요.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지만 전국 안정에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다당제 자체가, 특히 의원내각제에서 다당제는 전국이 굉장히 불안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잘 움직이는데 왜 자꾸 사람이 없다고 불을 꺼버리네요. 자, 그 다음 갑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9번 문제입니다. 갑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에서 나로 조정하고자 한다. 이 방안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었을 때 가져올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 형태, 이거 뭐죠? 이거 소선거구라는 얘기잖아요. 선거구가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안은 선거구에 선출한 국회의원의 수, 즉 선거구 하나당 국회의원 1명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1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 그 다음에 이거는 통합해가지고 선거구는 하나, 국회의원은 4명. 그러면 대선거구, 중대선거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파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선거구제의 특징이 뭐죠? 소선거구제의 특징은 양당제가 촉진되는 거예요. 근데 양당제가 촉진되는 거에서 통합선거구로 가면 이렇게 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이 뭐죠? 오히려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촉진되겠죠. 다당제가.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유권자의 후보 파악이 쉬워진다? 소선거구의 특징이죠. 소선거구의 장점이죠. 유권자의 후보 파악이 쉬워지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한 명 뽑는데 그 중에 4명이 나온다고 쳐봅시다. 한 명 뽑는데 4명이 나와요. 근데 자, 여기 4명 뽑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4, 4, 16, 16명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4명을 내가 파악하는 게 쉽지 16명 파악하는 게 쉽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어요. 3번 군소정당 후보자의 의회 진출이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는 쉬워지잖아요.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것이 그냥 유리한 것이 아니라 소선거구제에 비해 유리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틀렸죠. 자, 선거관리가 쉽고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줄어든다. 이거 소선거구제잖아요. 소선거구제의 장점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틀려먹었네요. 예, 득표율에 의해 거대 정당이 과대대표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 중에 하나죠. 소선거구제의 단점. 이게 뭐예요? 과대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생기죠. 과대대표되는 것은 거대 정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예,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건 뭐 그냥 주는 문제죠. 그냥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비교했을 때 전형적인 겁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갖고 있는 특징. 자,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갖고 있는 특징 뭐죠? 이거잖아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다. 가미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찾으면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국무총리와 국무회의가 있다. 전 세계 대통령,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미국의 총리가 있냐고요. 미국의 총리 없잖아요. 전형적인 대통령제라 하면 미국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총리 없어요. 그럼 총리 있는 나라 떠올려 보라고요. 영국, 일본 이런 애들이잖아요. 총리, 아베, 총리. 걔네 다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와 국무총리가 있다. 국무회의는 일종의 내각회의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가 내각 책임제에서 내각들 모여서 회의하는 형태예요. 그걸 국무회의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참 우리나라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라. 아무튼 이 국무회의는 내각제의 요소랑 아무튼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형태예요. 이게. 딱히 설명해주기 좀 힘든데 성격이 좀 애매해요. 국무회의가. 자, 아무튼 그러면 기억됐죠? 네, 정치적 실권이 국무총리에게 없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실권이 국무총리에게 없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총리가 있는데 총리가 하는 일이 뭐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하는 게 중요하지. 총리가 아무리 이거 합시다 해봐야 대통령이 안 해. 그럼 땡 난다고요. 정치적 실권이 총리에게 있는 거는 누구? 어디?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치적 실권이 총리에게 있죠. 아베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아베를 생각하면. 일본의 왕이 무슨 정치적 실권이 있어요? 없잖아요. 상징적 의미. 영국의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하는 일이 뭐 있어? 그냥 저기 해외 순방하면서 우리나라 안동 와서 하루 주무시고 그러면서 아유 안동 탈춤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적으로 아유 영국 여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도 해주고 갔네. 참 영국 왕이 참 여왕이네. 예, 여왕이 참 뭐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그냥 그런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냥 존경받는 인물 이런 거지. 실제로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죠. 그런 거. 그러면 그건 어느 제도에서? 의원 내각제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치적 실권이 국무총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총리를 갖고 의전 총리라고 불러요. 의전 총리. 그냥 의전만 받는 총리. 예? 또는 이제 책임 총리제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되게 중의적이에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문제 생기면 책임지고 물러나기만 하는 총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총리에게 실권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책임 총리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치 실권은 총리에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의원이 내각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의원 내각제적 요소네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내각을 못한단 말이죠. 요거는 의원 내각제, 요거 X는 대통령제. 자, 요거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디귿 되겠네요. 대통령이 각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이건 뭐 전 세계 모든 대통령제가 다 갖고 있는 거죠. 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괜히 시험 끝나고 다른 선생님들 다 적당히 해주시는데 또 나 혼자서 막 또 50분씩 또 잡아가면서 시험 문제 풀이하자고 막 이러면 또 여러분 다 미워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0문제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10문제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10문제 하고 해서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 그냥 생각이 많았어요. 주말 동안. 왜 이렇게 시험 성적이, 물론 성적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좀 성적이 안 나와서 주말에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성적이 좀 왜 생각보다 덜 나왔지? 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온라인 수업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범위가 너무 넓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문제 쉽게 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30문제라 그랬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거 외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는 거와 그것이 문제로 만들어졌을 때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쪽에서는 조금 적응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래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예, 아무튼 그러네요.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11번 문제부터 계속하도록